네, 815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시나요? 금요일 날 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말 내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만큼은 좀 걱정을 덜어내시고 저와 함께 약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그리고 다음 주를 대비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은 오래간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물가 지표를 보고 느낀 부분은 당분간은 이 물가가 꺾이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그죠? 그런 부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상당히 강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또 근원 물가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은 당분간 어떻게 될 거다? 지금과 같은 스탠스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날 주가가 이제 하락했던, 미국 시장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진행을 해본다면, 자, 여기 이제 헤드라인 쪽을 보시면, US equity가 이제 미국 주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fall이 당연히 뭐 떨어졌다라는 거죠. after는 뭐뭐 후에, 글루미, 우울합니다. 네, 우울한 인플레이션의 포캐스트. 그러니까 기대 물가, 앞으로 향후에 이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좀 시장에 부정적으로 또 나오다 보니까 그 발표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다. 요게 이제 금요일 날 좀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제류위가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4%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유나이티드 킹덤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금리도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면서 금요일 날 해외 증시는 조금 혼란스럽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금요일 하락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안 좋은 상황들을 잘 좀 받아내면서 지수의 하단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해주는 그러한 한 주였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투자자들은 연준이 스탠스를 좀 바꿔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연준은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없는 모습이고, 그래서 투자자들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과 연준이 생각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간격만 좀 좁혀지면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도 시장은 충분히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한번 지금부터 그러면 주간 찐시황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지금이 주식하기에 좀 편안한 환경인가부터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같은 유사한 지표긴 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 하이힐드라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던 하이힐드 스프레드와 유사한 뭐 지표다라는 것은 느낌이 오시죠?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펙티브 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좀 반영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것 또한 방향성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뭘 나타내는지, 뭘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이 방향성이 위로 계속 올라가면 시장이 별로 안 좋고,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주는 때가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요럴 때가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하기에 좀 편안한 환경이구나 라고 그냥 추세의 방향성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연초가 여기였습니다. 연초. 2022년 1월. 네. 1월 연초가 여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유로의 하이힐드의 흐름을 보시면 연초 이후에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7월에서 8월 중순 정도까지
가파르게 꺾이면서 시장이 좋았다가 지금 유로 하이힐드는 유로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라는 이 지표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좋은 시그널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예. 금요일 날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기간을 조금 길게 그려와서 5년 동안 그려와서 끝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금요일에는 위에 보시면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에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추세적인 흐름은 여전히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 지난주에 7.99에서 8% 위로 올랐었고 8 위로 올랐었고 쭉 상승을 하다가 금요일만 살짝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꺾여주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유로가 지난 6월 달에 전고점을 뚫어서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나 보시고요.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위클리입니다. 위클리. 네. 유로의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의 위클리입니다. 그 위클리의 방향이 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살짝 밑으로 꺾이긴 했지만 일간 기준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간 기준으로 추세적인 변화를 우리는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7월과 8월 중순 사이에 쭉 추세적으로 꺾인 뒤에는 계속 주간 단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도 8%를 넘어서서 상당히 강하게 숫자가 그냥 6, 7, 8 숫자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유로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가 주간 단위로 위클리잖아요. 그죠? 이게 좀 꺾여주는지 제가 한번 그려서 또 다음 주에도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여전히 분위기는 별로 안 좋다. 네, 별로 안 좋다. 특히 이 유로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는 주간 단위로는 2020년 3월이 코로나 팬데믹 여기였습니다. 그때보다도 더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좀 특징적이죠. 그죠? 2020년 3월보다도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글로벌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 US죠. 미국의 하이힐드 이펙티브 일드를 한번 보시면 요것도 지금 방향성은 7월, 8월 정도에 살짝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검실검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을 했고, 금요일만 유로처럼 살짝 쉬어가는 그런 그림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쪽은 주간 단위로 어떤 그림을 지금 보이고 있을까요? 자, 미국은 조금 전에 봤던 유로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죠? 여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020년 3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진행되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죠? 근데 유로는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위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유로가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미국은 그나마 경제가 좀 튼실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위로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주간 단위로 지난주 대비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이힐드 쪽에 관련된 지표들의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안전자산 쪽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체크했을 때는 저 지표들이 좀 고개를 숙이면서 좀 이렇게 푹 좀 쭈그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제 이 페이지는 국내 쪽에 제가 주요 채권 금리의 추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니, 주식 이야기 안 하고 왜 키맨은 맨날 이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채권 시장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뭐 바텀업 투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텀업,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왜? 탑다운은 경기를 보고 경제를 보고 거기에서 좋으면 산업을 보고 종목을 찾아가는 방식이고, 바텀업은 그냥 좋은 종목, 개별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매크로 환경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바텀업 투자도 매우 어려운 환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매크로가 조금 해결되는 기미만 보이면 충분히 우리가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또
기대, 자신감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은. 예. 그래서 제가 매크로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매크로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의 차트를 보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채권시장에서의 금리의 흐름만 보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 이야기 드리기 전에 채권 시장의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금리의 추이를 한번 보시죠.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지금 금통위에서 이번 주에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고채 금리, 뭐 회사채 금리, 이 시장 금리가 다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노란색의 금리는 다른 금리와 다르게 레벨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높습니다. 그죠? 네, 높아요. 나머지 채권들은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그만큼 노란색은 회사채 트리플 B 마이너스 회사채의 금리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져서 진짜 경기 침체가 와요. 그러면 당연히 탄탄한 회사보다 조금 부실한 체력이 약한 회사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죠. 그 부도가 날 가능성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등급이 낮은 회사채의 금리는 더 레벨이 다른 것들에 대비해서 높다. 국고채가 당연히 낮을 것이고, 그 다음이 회사채 중에서도 조금 우량한 회사채, 그 다음 좀 비우량 회사채,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 우상향하는 방향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 유로의 하이힐드를 봤다면 우리나라는 신용 스프레드를 가지고 제가 참고해 볼 수 있다.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뭔가 자금이 경색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좀 자금의 경색, 신용의 경색의 조짐이 보이는지를 이걸 보고도 좀 참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미국도 비우량 채권의 금리와 국고채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요거도 제가 회사채 트리플 B와 뭐 국고채입니다. 국고채 3년 내 금리를 비교해서 이게 올라가면 회사채의 부도 위험이 커지는 거고, 이게 내려가면 회사채의 부도 위험이 낮아진다. 등급이 낮은 비우량한 채권들의,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자, 이 노란색이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국고채 대비해서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내려오면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거죠. 그러면 위험한 주식시장 쪽으로,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 쪽으로 자산이 좀 투자가 많이 들어오겠죠. 자,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코스피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당연히 비우량한 회사채의 부도 위험이 커졌을 겁니다. 그때 치솟았죠. 그때 코스피는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다양한 조치들을, 특히 연준에서 QE, 그죠? 그때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죠. 1, 2, 3 막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도 위험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회사채가 안정을 찾으면서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림이 나타나고, 당연히 주식시장은 다시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뒤로는 이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움직임이 별 크게 움직임이 없죠? 네, 움직임이 없고, 가장 급격한 움직임을 나타낸 구간을 한번 보시면 여기죠, 여기가 언제죠? 2020년 3월달. 네, 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요때가 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야, 이러면 밖에도 안 나가고 다들 집안에만 있으면 좀 회사들 중에서 좀 체력이 약한 회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부도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스프레드가 벌어졌던 거고, 주가도 폭삭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다시 안정을 찾았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에 뭔가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쭉.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지금 쭉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 그림입니다. 자,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주간진 시황에서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게 아주 큰 폭으로 막 이때처럼 가파르게 이렇게 팍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거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고, 이번 주 내내 6.935, 6.94, 6.95, 6.96, 6.966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가? 국고채 대비해서 회사채의 이 스프레드가,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모습. 이것 또한 우리가 뭐 조심해야 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그죠? 이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좀 아직까지 그렇게 썩 편안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환율입니다. 환율도 1,400원대 위에서 이번에 조금 내려오는다 하다가 다시 1,400원에서 지지받고 1,420원, 30원대까지 올라가는, 이번 주 내내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신용 스프레드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주면, 미국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떨어져 주면 환율도 아마 1,400원을 깨고 드라마틱하게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주식시장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한 에너지로, 지금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조금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좀 가는 듯 하면 푹 빠지고, 좀 반등 주는 듯 하면 푹 빠지고, 추세적인 하락이죠. 근데 이게 1,400원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면 아마도 추세적인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뭐 트리거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 원 환율이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났을 때 1,428원 50전에서 끝났습니다. 1,428원 50전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월요일, 내일을 앞두고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 1,428원에서 1,441원까지 다시 위로 주말을 앞두고 튀어 올라 버렸습니다. 살짝 안정을 찾는 듯 하더니만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가 버렸어요. 아쉽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아마 내일 우리나라 시장 출발할 때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환율. 그래서 여전히 환율은 조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역시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신용 스프레드, 하이힐드 이런 것들을 내가 보기 어렵다. 그러면 좀 환율의 방향만 봐도, 환율의 추세적인 상승, 추세적인 하락 방향만 봐도 조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추세적인 상승 방향이 있죠. 자, 그 왜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환율이 더 위로 튀어 올랐을까요?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도 있지만,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전 세계 기축통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와 파운드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엔화, 달러 엔, 그 다음에 달러 위안, 그 다음 마지막 달러 인덱스까지, 이런 것들이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USD KRW가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440원으로 위로 튀어 올랐잖아요. 자, 어떤 조합이 있었나요? 앞에 있는 통화가 이게 이제 올라가야, 이게 지금 다 마이너스로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야지만 앞에 통화가 강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EUR은 유로, GBP는 파운드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 금요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약세가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앞에 있는 통화가 제가 올라가면 강세라고 말씀드렸죠. 엔화 대비해서 달러는 강세, 위안화 대비해서 달러도 강세,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113원을 돌파하는 강세 흐름으로 금요일 날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로와 파운드화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니죠. 올라간 게 아니죠. 유로화가 파운드화가 하락하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 70%의 통화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 인덱스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그림으로 끝났다. 보이시죠? 이 방향? 네, 이 방향. 자, 금요일 날 달러가 112원에 있다가 달러 인덱스가 다시 113원으로 튀어 올라 버렸고, 이게 우리나라 원화의 또 금요일 날 약세를 밤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말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내일 이 부분이 우리나라를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주간 찐시황에서 계속
뭐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연준에 맞서지 말자. 당분간은 연준에 맞서서 싸우지 말고 지금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구간이니까 올리다가 좀 멈추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러한 멈추는 게 나오려면 여러 가지들의 변화가 나야 되죠. 물가에서도 변화가 나와야 되고요. 경기도 지금보다 더 안 좋아져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 아마 금리 올라가는 부분은 멈출 거고 그 멈추기 전에 어디까지 올릴 건지에 대해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오면 그때 좀 더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큰 그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과 맞서지 말라. 요거 부분들을 머릿속에 당분간은 좀 가족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서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기 어렵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 개인 투자들의 이 투심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죠. 네,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다들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 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요즘 표정이 안 좋은지 저는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개인 투자분들은 경험이 훨씬 더 특히나 없으신 분들은 더욱더 아마 이런 장을 경험을 못 하셨기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국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최근에 이번 주에 요런 숫자까지 내려가게 됐었는데 금요일 날에는 뭐 21 정도로 살짝 만들어졌네요. 자, 미국의 심리도 극단적인 익스트림 피어 쪽에 있다. 많이 두려워하는 구간에 여전히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한번 보시죠. 끝모를 하락장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기사들은 조금 자극적으로 다들 쓰시니까요. 어쨌든 지금 하락장은 맞잖아요. 그죠? 주식 앱, 우리가 이제 모바일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MTS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권사의 앱들이 다 있죠. 그리고 컴퓨터, 집에 있는 PC로 트레이딩을 하는 시스템은 HTS라고 합니다. 이게 홈이고요. 이게 모바일입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모바일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압도적으로 HTS의 비중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스마트폰이 잘 되다 보니까, 잘 돼 있다 보니까 성능도 좋고 MTS로 자유롭고요.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MTS의 비중이 월등히 지금은 큰데 이 앱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삭제를 해버리는 개미 투자자분들이 한 달 새에 5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보기 싫다라는 거죠. 보기 어렵고 힘들다. 다 손실이 나고 당분간은 복구될 가능성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 앱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참 신입사원 때 제가 2004년도에 입사했으니까 2003년, 2004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점이라는 게 많았고요. 증권사에는 지점에 어머니분들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안고 객장에 찾아와서 계좌 만들러 오면 조금 끝물 아닌가, 그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어떤 이슈는 지나가던 스님들이 객장에 와서 계좌 만들 때가, 야, 이건 진짜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장이 만들어지고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스님분들도 지점에 계좌 만들러 오시고 이러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없죠. 네. 지점 자체도 많이 없고요. 주식에 신규로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이 분위기가 없고, 오히려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 주식을 많은 분들이 비관적으로 보고 조금, 안 볼 때, 다들 떠나려고 할 때가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 나중에 봤을 때는 그때가 기회였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아니지만 지금은 연준과 맞서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 기사를 가지고 나도 주식 이제 그만하고 다 엎어버릴까? 이런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미 우리 815 가족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마인드를 컨트롤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 고비만 잘 넘기시면 또 좋은 사이클이 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언제 오는지가 문제인 거죠. 그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게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사가 금요일 날 나온 거는 뭐냐면 주식 이젠 쳐다도 안 본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대기 자금, 주식 시장에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이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털썩 내려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는 이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얼마나 좀 재미없고 힘들었으면 쳐다도 안 보고 싶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까. 자, 근데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면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돈 벌려고 막 들어올 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고 이제는 떠나려고 하는 분위기고 안 벌려고 하니까 이제 뭔가 기회가 앞으로 올려나?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고객 예탁금과 그 다음에 신용잔고 수준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려보니까 진짜 이 기사가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 거짓말 아닙니다. 자, 올 초에 한번 보시면 여기가 2022년 1월이잖아요. 올 초에 거의 70조였습니다. 이게 1000억 원 단위거든요. 제가 단위를 안 넣어놨는데 1000억 단위입니다. 그러면 70조죠. 70조. 여기가 70조. 올 초에 약 70조입니다. 약. 자, 그러면 이 세로가 아니라 라인 차트, 검은색 라인 차트가 여기까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쭉 추세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하락을 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요, 지금? 50조. 네. 약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20조라는 자금이, 대기 자금이 털썩. 앞에 기사 보셨죠? 진짜 맞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동안 한 번씩 우리가 출렁출렁임이 나왔죠. 지난 6월달 코스닥이 17% 정도 빠졌을 때 신용잔고가 한 단계 빵 레벨 다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8월달부터 하락하는 구간에서 최근까지 신용잔고가 다시 한 단계 또 이렇게 레벨 다운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도 과거 대비해서 레벨이 좀 내려왔고요. 고객 예탁금은 20조 원이나 줄어들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관 투자가들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추이입니다. 뭐 별로 코스피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기관들을 전체 합으로 봤을 때. 자, 근데 누가 이 물량을 담아가고 있냐? 개인들이 이렇게 비관론에 휩싸여서 떠나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7월부터 이렇게 사들이고 있고요. 좀 줄였다가 다시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은 조금 사다가 주춤하는 모습, 오히려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급한 매물이 나오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지금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연초 이후부터 한번 볼까요? 연초 이후. 네, 연초 이후에 보시면 유일하게 개인 투자자들만 사다가 실망해서 지금 다 떠나고 있고요. 그죠? 계속 하락장이 나타나니까 기관들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연초부터 팔다가 딱 7월 초부터 방향을 바꿔서 지금 사들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당분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은 달러 원환율과 한번 그려봤는데 연초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다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7월부터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환율을 한번 보세요.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 자체가 이렇게 평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평가 손실,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보통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갈 때 파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자, 최근에 7월 달부터는 사들였고 7월 이후 환율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조금 팔다가 다시 지금 1,400원 위에서 환율에서도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뭐 예상했던 것보다 외국인들은 훨씬 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지금 매도하지 않는 흐름이 7월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코스닥 쪽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연기금이 사고 있고요. 투신이 좀 사고 있습니다. 네, 9월달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9월 이후로 기관들이
좀 사고 있죠. 코스닥은 조금 방향이 달라요.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좀 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는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한 1,800억, 2,000억 가깝게 이렇게 한 방에 사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개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코스닥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제가 금요일 이번 주 말까지 기준으로 최대한 최근 기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왔는데요. 자, 코스닥의 신용잔고 금액입니다. 레벨이 많이 떨어졌죠. 네, 이게 7조 5천원까지 이제 빠졌습니다. 네, 세로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거의 점으로 보이죠? 네, 지난 7월 달보다 레벨이 더 내려왔고, 금요일에는 더 내려왔습니다. 네, 7조 5천억 정도 수준까지 빠졌고요. 시가총액 대비한 신용잔고 금액도 1.84%까지, 예, 1.9% 밑으로도 툭 떨어져서 내려왔다. 그래서 뭐 주가가 급하게 뭐 매도가 여기서 시장이 더욱더 추세적인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급한 매물은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수급적인 환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계를 해보니까 16조까지 떨어졌네요. 예. 대체적으로 여기 레벨이 얼마였습니까? 18조보다 높게 있었잖아요. 근데 16조까지 떨어졌으니까 단기간에 거의 2조 원 이상이 코스피 코스닥 합계 신용이 이렇게 급감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 초록색이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외국인들이 빨간색입니다. 받아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저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수급 흐름 나쁘지 않았죠, 그죠? 투신, 연기금, 상호펀드 이 세 곳 투자 주체도 샀고 외국인들도 개인들의 물량을 다 같이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림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코스닥도 명확하죠? 외국인들이 1,850억을 샀고 개인들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3,400억을. 오래간만에 사모펀드도 돌아왔고요. 연기금, 투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수급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금요일은 좋았는데 당장 내일이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이제? 자, 정신 이제 바짝 차리시고 집중은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주간진 시황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코스닥이 4%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하방에 베팅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낙폭 과대한 종목들로 반등이 나왔죠. 낙폭 과대주들이. 제가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일단은 튀어오를 때 항상 낙폭 과대주들이 먼저 튀어오른다라는 말씀을 뭐 항상보다는 거의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을 내가 좀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물려 있었다면 살짝 금요일 날 그나마 계좌가 약간이나마 회복되는 게 보였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수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막 느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어떤 이제 수급적인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자, 보시죠. 네, 요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날 개장전 방송에서도 제가 공매도 잔고 상위 리스트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리스트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저는 곰실곰실이라는 표현을 한 번씩 써드리고 있는데, 이 아시아 경제에서는 스멀스멀이라는 표현을 써놨네요. 네, 아무튼 지금 공매도 금지와 관련돼서 만지작 이 카드를 지금 정책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특히나 지금 요거는 뭐 제가 정치색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조금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현재 정부에서도 뭔가 이런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는 카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라는 이 시장에 뛰어드셨고, 여기 있는 투자자들한테 뭔가 조금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좀 주고 싶을 텐데, 거기에서 아마 공매도 금지라는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이 지수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해가지고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아마도 할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요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공매도가 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금융감독원장이십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공매도 금지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하면서 목이 타셨는지 물을 지금 꿀꺽꿀꺽 드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속이 타신 거죠. 네. 자, 그 공매도가 뭐냐? 글자 그대로라고 하네요. 이거 구글에서 제가 이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다라는 거죠. 예. 특히 주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고 난 다음에, 그죠? 떨어지면 다시 구매해서 다시 갚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매도 전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컨셉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언제 그러면 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파는 거잖아요.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수는 뭐가 올라갈 기대감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매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공매도는 마찬가지죠. 없는데 내가 없는 것을 빌려서 파는 거는 뭐죠? 예. 주가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예. 자, 10,000원인데요,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10,000원이야. 근데 이 종목이 앞으로 업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한 10% 여기서 빠질 것 같아. 그죠? 한 9,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 실적 발표 시즌에. 그러면 10,000원에 팔아놓고 9,000원에 사서 되갚으면 일단 한 주만 갚으면 되잖아요. 요 차익이 내한테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게. 과거에 역대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했던 케이스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가장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2020년 3월 달에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그죠? 가장 근래에는 이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그럼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우리 코스피가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자, D-Day라고 되어 있죠. D-Day. D-Day가 딱 공매도를 금지를 시행했던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무조건 딱 그 금지한 시점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그 뒤로 추가적으로 크게 빠지기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추이를 중기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그죠? 조금 횡보하다가 좀 빠졌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가기도 했고, 약간 흔들렸다가 올라가기도 했고, 뭐 좀 행보 기간이 길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조금 주가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좀 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방으로 베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상승 쪽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시장의 이 투자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제는 상승 쪽으로만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 전략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 주위에서는 제가 여의도에 제 지인분들, 선수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최근에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꽤 많은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자금이 조금 많이 줄어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만 나와봐라. 내가 다시 이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다시 복수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또 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좀 빼고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이분들도 단기적으로 한번 강한 반등이 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요 조치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이분들의 자금도 다시 새롭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요.
조금 지켜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아주 강한 수급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되면 단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수급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 이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물량을 거기에 조금 파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세가 바로 안 올라갔던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외국인들이 매도가 공매도 금지 안 해. 그러면 주가 오를 때 내가 조금 챙겨야지 하는 외국인들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매물을 받고 예, 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는 주가가 좀 강세를, 이런 모멘텀들이 만들어지면서 야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이 기간이라도 내가 바짝 해서 좀 수익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금들이 들어올 거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 그 타이밍이 될까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 스케줄을 보면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죠? 국정감사 스케줄을 보면 10월 24일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거기가. 종합감사 10월 24일 날 있고, 그 뒤로는 이벤트가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요쯤이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이거나 아니면 10월 24일이니까 다다음 주 초반인가요? 그러면 아무튼 요 10월 24일을 전후로 해서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여기보다 살짝 앞에 나올지, 요거 뭐 그때 나올지, 살짝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 후반 정도가 되면 아마 요와 관련된 이슈가 좀 기대감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가뭄의 단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급적인 모멘텀이 아마 이 부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임팩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금투세라는 게 있습니다. 금투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근데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서 조금 유예를 시켜놓은 겁니다. 유예를 시켜놓은 건데, 근데, 이제 다시 유예시켜놨던 기간이 원래 연말까지로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이제 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또 유예를 하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주주 양도세 과세하고 달리 좀 주식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가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거 수익만큼 저 20% 이상 세금 내는데 주식 하겠습니까? 이거 되기 전에, 이게 통과되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기 전에 주식을 다 팔아버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이 공매도 금지가 좀 영향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시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그리고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자, 공매도를 만약에 10월 24일 정도에 아니면 뭐 다음 주에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다행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세금 내기 전까지 빨리 다 정리를 해야 되겠네. 주식시장이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론이 상당히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누구한테? 이거는 지금 민주당 같은 야당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인들이고요,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저 부분을 조금 또 유예를 좀, 지금 같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유예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냐면 공매도 금지해서 주가 잘 가고 있는데 저 부분을 해버리면, 다시 주가 빠져버리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아마도 요거도 이게 아마 12월 초 정도에 결정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12월 초 정도에. 12월 초 정도가 되면 윤곽이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해서 한 달 정도까지의 이 분위기가 요런 부분들 이슈로 인해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모멘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저러한 이슈들이 우호적으로 진행이 돼준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은 우리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하락하다가도 반등 주고 있는데 짧은 반등으로 그치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서 조금 더 강하게 추세적인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 역할을 저 부분들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이 이슈가 상당히 지금 아마 중요한 이슈가 다음 주부터 될 거다라는 거.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는 아주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인지 네, 요거에 한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코스닥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번에 급락을 하면서 추세대를 종가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이탈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웬만하면 여기를 잘 이탈 안 했거든. 물론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하기도 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이탈했고 금요일 날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자, 이게 한 700까지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 이 상승 추세, 상승의 고점을 연결한 이 상승 추세대 위쪽까지 반등을 주는지 한번, 그죠? 이게 세게 되려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해드렸던 그 두 가지, 두 가지의 수급적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여기까지 한번 강하게 튀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손실 나는 것도 좀 손실폭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현금을 만들어 두신 분들한테는 그 현금을 가지고 또 수익을 좀 일단 손실을 좀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뉴스 플로우를 제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저는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쉽게 국민들한테 즉 주식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 시장의 글로벌 그림 흐름과 달리 우리는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센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한번 긍정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 가능성을 그래서 그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꽤 센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금요일 날 봤죠? 코스닥 지수가 4%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봤는데 제가 데이터를 금요일 날 그래서 반등 줬을 때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군요. 자, 지난번에 제가 엑셀 파일을 한번 금요일 날 살짝 보여드렸는데 전 종목입니다. 이 전 종목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을 한 몇 종목입니까? 2,300개가 넘는 종목을 제가 등락률을 한번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요. 얼마냐면요. 평균은 보시면 3.6% 상승을 했습니다. 2,3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 날 평균 3.6%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근데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한번 보시면 한 10종목까지만 해볼까요? 뭐 대략적으로 네. 자, 10종목 정도 10종목인가요? 자, 상위의 공매도 잔고가 높은 10종목 정도를 제가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얼마예요? 6%잖아, 6%. 그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 종목들의 등락보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의 상승이 지난주 금요일날 2배 정도 더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벤트들이 만들어졌을 때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입니다는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나타났을 때 그 이슈가 됐을 때 좀 탄력적인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종목들의 평균을 내니까 3.6%였는데 제가 조금 전에는 10종목을 했는데 20종목을 했을 때도 더 높죠, 월등히. 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상위 종목들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종목들을 표로 다 리스트로 넣어놨습니다. 몇 %까지 넣어놨냐면요. 쭉쭉쭉죠. 3%, 2%, 네, 1.6% 공매도 잔고 비율이 1.6% 이상인 종목들 제가 표로 다 만들어 놨고 자, 그 다음에
요 등락률이라는 건 금요일 날 그래서 상승 하락 등락률을 나타낸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뭘 갖다 붙였냐면 기관의 매수 강도와 외국인의 매수 강도를 갖다 붙였습니다. 즉 금요일 날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할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의미 있게 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옆에서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신라젠이 가장 의미가 있죠. 신라젠이 상한가도 갔었고요. 30%. 그죠? 상한가 갔었고, 공매도 잔고 비율은 탑 4, 4위 종목입니다. 4위, 네 번째로 많은 종목이었고, 외국인 매수 강도가 1.55%로 아주 세게 들어왔습니다. 즉, 시가총액의 1.55%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방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거는 쇼커버일 가능성이 높죠. 네, 환매수, 공매도 해놓은 부분.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상한가가 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금액이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게 얼마 정도 비중? 0.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2%.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인 기업인데 20억을 샀어. 그러면 0.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가 하루에 들어온 거는 저는 의미 있는 거로 과거 백데이터를 쭉 백테스팅 했을 때 의미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0.2% 이상 산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제가 기관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매수한 종목들은 일단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다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차트 한번 이렇게 쳐보시고 뭐 그거 외에도 다 두루두루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수급이나 들어온 종목들 한번 보시면 체크할 수 있죠. 자, SM 이수만의 라이크 기획, 그 결별 이제 종료한다라는 공시를 낸 SM이 0.5% 외국인 매수 강도 들어왔네요. 그죠?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세게 들어왔네요. 네,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KMW 5G 장비 기관들이 0.26%. 네, 이런 것들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 넣어놨으니까요. 넣어뒀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한 번씩 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후보군들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앞으로 뭘 더 붙일 거냐 하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3분기 실적 시즌. 그죠?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실적 컨센서스 전망치가 좋아지는 기업들. 자, 공매도 잔고 비율도 좀 높은 편인데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도 좀 들어와. 근데 실적 추정치도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기업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더욱더 우리가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죠. 실적 전망치도 이건 그냥 단순하게 수급적 이벤트뿐만 아니라 실적 전망치도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제가 한번 가능하면 한번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자료를 제가 만들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제가 기대하고 있는 빅 이벤트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뭐 수급적인 최근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들을 보면 우리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제가 10월 말 11월 초에 그 빅 이벤트 재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뭐 건설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M이 뭐 프로듀싱 라이센스 계약 종료 이야기 나면서 10% 정도 금요일날 강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도체에서 최근에 이렇게 그 투자 감소, 생산 계획 하향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특히나 하이닉스가 이번 주 주중에도 계속 긍정적인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다 나눠봤던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주간진 시황에서 중국의 경기 민감주들,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우리나라 시클리컬 관련주들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싸져 있는 종목들이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와 있다. 왜냐면 16일부터 이번 주잖아요. 오늘이네요. 오늘 16일이네요. 네. 자, 이게 10월 16일부터 중국의 당대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 주간진 시황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면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러한
중국에 조금 노출도가 높은 업종은 이 경기 부양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강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난주 주간지 시황에서. 이번 주에 그래서 포스코가 포스코 PBR 한번 보세요. 이게 포스코의 PBR이거든요. PBR은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부담 없는 수준까지 이미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모멘텀이 이제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 그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기 민감주들은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은 그죠? 자, PBR은 역사적인 PBR인 0.3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있잖아요. 다 여기가 바닥이었고 여기도 바닥이었고 이번에도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이 중국의 그러한 부양 기대감으로 살짝씩 올라오고 있고, 네, 저 포스코가 이번 주에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 차트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이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금호석유화학을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습니다. 그죠? 금호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PBR이 여기 정도 수준에 있잖아요. 여기.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부 0.5배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주간증 시황에. 네. 자, 여기가 빨간색이 여기.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이야기가 없는 구간인 거죠. 여기가 있다는 건 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PBR 0.5배 역사적인 바닥에 있는 구간은 좋은 이야기 없고 남들이 별로 안 쳐다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모멘텀만 딱 만들어줘 주면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간이 있는데 또 이번 주에도 한번 그런 것들 한 두어 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일단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 중에 하나는 낙폭 과대. 지난 금요일 이번 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시장이 많이 빠진 구간에서 반등을 줄 때는 어쨌든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조금 튀어오르는 세게 그죠?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날지는 당분간은 뭐 그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좀 싼 상황에서 낙폭 과대한 종목이 일단 단기적인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2차전지 동박으로 진출한 SKC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삼성증권의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요. 롯데케미칼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가 좀 다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 음극에 들어가는 얇은 동박을 하는 거고 SKC도 그쪽을 하는데 이제 공급사 다변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는데 오히려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SK 관련주들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연초부터 보시면 그죠? SKC가 최근에 43%, SKIT가 70% 무려 다른 종목들, 다른 소재들보다 월등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낙폭 과대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죠. 011790. 네. 자, 이게 SKC의 일봉 차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롯데케미칼의 일진 머티리얼 인수와 관련해서 그런 이제 좀 경쟁 우려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을 했고 바닥에서 그런 부분들은 손바뀜이 충분히 저는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지난 금요일 날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여기에 캔들을 한번 잘 보시면요. 자, 여기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자, 양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최근에 이렇게 크고 긴 양봉이 이 구간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 반전의 패턴이 나왔고 특히나 여기에 있는 거래량이 실린 음봉을 뚫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나?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보시면 그 양봉을 하루 만에 깨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음봉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또 길쭉한 거래량을 수반한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양의 바닥에서 특히나 대량 거래를 수반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당분간은 아마 탄탄한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바뀜도 꽤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음봉이 2개 여기도 있었는데 그 2개를 지금 밟고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많이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다졌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롯데케미칼로 이제 매각되는 부분들의 불확실성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면 나쁘지 않은 뭐 위치까지 지금은 와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등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SK시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동박을 하는 기업들인데 이 캐파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캐파 비교를 한번 보시면 이 파란색, 하늘색이 이 SKC의 동박의 캐파인데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일 겁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글로벌 동박 1위 기업이 상당히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서 반등을 준다. 그러면 그때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자, 아프리카 TV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아프리카 TV는 사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원래는 좀 비싸게 거래가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얼마까지 갔었나요? 30배 무려 밸류에이션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30배나 높게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 그대로 다 빠져가지고요. 거의 10배까지 내려왔습니다. 10배. 그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 회사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일단은 이 종목도 역사적인 하단의 밸류에이션이 왔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모멘텀은 트위치라는 거 있죠. 트위치 여러분들 이 플랫폼, 이 트위치가 송출 화질에 대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업황이, 영업 환경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경쟁사인 트위치가 국내 사업에서 이렇게 조금 주춤하게 되면 그 반사 수혜를 아프리카 TV가 좀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 TV 한번 보시죠.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자, 아프리카 TV도 주가 많이 빠졌고요. 자, 제가 저기 위에서 노란색 영역으로 선을 하나 그어둔 게 보이실 겁니다. 아마 그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서 제가 방송을 815에서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저러한 의미 있는 음봉과 양봉이 만들어지면 저기에 저렇게 라인을 그어두고 색깔을 표시를 해두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왜? 저거 넘어서기 전까지는 저는 별로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예. 업황이 물론 턴어라운드를 하면 당연히 관심 있게 보겠지만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면 저 음봉을 벌써 뚫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게 나타나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뭘로 본다? 저항으로 보는 겁니다. 저항. 예. 여기가 음봉의 시가고 여기가 종가잖아요. 쭉 밀어버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넘어서기 전까지 저는 안 봅니다. 예. 요런 구간들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예. 그래서 자, 추세적으로 그래서 많이 하라 그랬죠? 12만원에서 6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50% 여기서부터만 반토막이 났고요. 웬만한 성장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기업은 가격이 일단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가 나면 대부분은 바닥을 일단 한번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6만원 정도가 일단 바닥은 잡히는 분위기고, 6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까지 지금 반등을 좀 주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트위치와 관련해서 분위기만 좀 형성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여기 9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적어도 여기까지 아직까지 보기는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죠? 네, 200일선이 내려오고 있고 우하향에서 내려오고 있고 여기 12만원대는 아주 강한 에너지 저항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저기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 한 7만원에서 9만원 정도까지의 요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모멘텀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단 요게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인터넷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더 안 빠지고, 그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뭐 게임주들도 그렇고 좀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 좀 도와주면 더욱더 뭐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함께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네옴시티 쪽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국내 쪽의 분위기가 건설 쪽이 워낙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국내 건설사들이 노출도가 많은 건설은 하면 안 되고요. 특히 국내 아파트 쪽 지금 분위기 안 좋죠. 네. 그 다음에 준공후 지금
미분양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손실 쌓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건설 쪽이 많이 하는 거는 힘들고 결국에는 지금 건설주들을 볼 때는 뭘 봐야 된다? 해외 건설 쪽을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해외 쪽. 그래서 해외 쪽, 해외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예.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세로 막대 그래프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으로는 최고치를 아마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뭐 저는 큰 종목으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렸고 작은 종목으로는 한미글로벌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옴시티 빈살만이 방한하면 여기에 대한 신규 수주 기대도 지금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그나마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다른 건설주들에 비해서 200일선 위에, 자,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자, 200일선 밑으로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GS건설. 자, 200일선 밑에, 아이고, 엄청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대우건설까지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거의 삼성 엔지니어링만 초록색인 200일선 위에서 지금 버티다가 전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 내에서 무슨 역할을 지금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 주도주의 흐름을 삼성 엔지니어링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도주는 결국은 해외 쪽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그 주도주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건설주들 대비해서 그나마 지금 같은 이제 준공 후 미분양 관련된 이런 물량들 PF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유가를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에서 유가를 감산해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뭐 플랜트 발주들은 당분간 계속 나올 것이고, 자, 단기적으로 저항은 여기에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살짝 갭 저항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여기 살짝 여기 갭 저항을 만들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까지 이번 주 금요일 날 시도하다가 여기서 윗골이 달렸잖아요. 아, 충분히 윗골이 달릴 만한 에너지가 달릴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25,000원 전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물량 수화를 조금 하고 아마 좀 더 진격하는 그런 그림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간 단위로 제가 기관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서 또 뭐 아바코 우리 공부 많이 했는데, 그죠? 아바코도 신고가 경신하고 있죠? 아바코 보시면, 자, 지금 같은 장에서 아바코 이렇게 제가 여기 노란색 박스를 칠해드리면서 개장 전 방송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네요 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재료도 좀 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수급 들어오면서 이번 주에 가장 사업펀드 수급이 주간 단위로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아바코네요. 아바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KC도 여기 좀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건설 중장비 쪽이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살짝 말씀 좀 드릴까요? 최근에 굴착기 관련해서 이제 좀 데이터가 좀 잘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또 인프라 관련된 데이터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굴착기는 광산을 개발하는데 많이 쓰이잖아요. 지금 원자재 자체들이 좀 불안하고 니켈, 아연 이런 것들이 재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산 개발한다고 많이 지금 굴착기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중국만 경기 부양으로 턴하면 이 건설 중장비 쪽도 저는 뭐 한번 볼만한 위치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두산 인프라코어 있잖아요. 요게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중국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밥캣. 밥캣은 미국 쪽 중소형 장비인데 요거는 미국 향이 좀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택, 건설 이런 경기하고 영향이 좀 있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머징 시장에 좀 골고루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제가 밸류에이션만 하나 보여드리면, 자, 현대건설기계를 밸류에이션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것도 PBR로 한번 봐보죠. PBR로 자산가치 기준으로 조금 편안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비 관련주 중에서 현대건설기계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나? 자, 한번 보시죠. 여기가 좀 업황 괜찮을 때 0.7배 정도 받은 거고, 밸류에이션을. 여기가 0.4배입니다. 자, 요 밴드 안에서 거의 최근 4년 동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역사적인 밴드에 지금 상단이 있냐? 아니다. 역사적인 밴드의 하단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굴착기 많이 팔리고 인프라 투자가 지금 늘어나는 분위기잖아요. 왜? 물가로는 금리 올려가지고는 지금 물가 안 잡히는 거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급망 이거 공급하는데 원자재라든지 이런 에너지 공급하는데 엄청나게 때려 박을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다. 그래서 철광석 뭐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철광석 뭐 구리 뭐 이런 수요들 늘어나면서 가격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철강 가격들도 좀 앞으로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또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건설 관련된 중장비 회사들의 흐름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는 뭐 진성 TC라든지 대창 난조 이런 종목들이 주로 건설 중장비에서는 좀 잡혔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기금, 투신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데이터 다 넣어놨으니까요. 가족 여러분들 한번 밤에 쭉 한번 보시고 내일을 한번 다음 주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지표 다음 주에 좀 중요하죠. 네,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우리 나스 미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영향을 주게 되고, 테슬라는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밑에 여기 다 경제 지표 일정도 들어가 있고, 중요한 뭐 카시카리라든지 연은 총재 발언들도 다음 주에 많이 대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요 정도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이제 뭐 인사를 이제 오늘도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길어져 버렸는데요. 자, 많이 힘드시고 주식 투자를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계신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이제 그만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뭐 하실 정도로 힘든 한 주를 지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금투세 뭐 유예라든지 이런 뭐 이벤트가 또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번 한 주를 잘 견디셨다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로. 다음 한 주도 포기하지 말고 저와 함께 이렇게 시장을 잘 체크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니까요. 희망을 가지시면서 좀 희망스러운 오늘 꿈을 꾸시면서 주말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예.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정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